전체 목차입니다. 이제 나눠 배포해드린 도서를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MP님들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가 이제 문서화시키는 일을 했는데요. 일단 짐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가이드라인 작성하면서 좀 힘든 부분은 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쓰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상황마다 저희가 다 나가보면은 조건이 다 다르고 그 모든 조건을 해결화시켜서 이제 평가하실 수 있는 뭔가 명확한 문서를 제시할 수 없었다라는 한계점은 있고요. 거기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긴 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 버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은 이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이제 뒤쪽에 이제 파트 2에서 공간 유형별 분류라고 해서 저희가 사례집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2019년 버전에서는 이제 우수 사례를 요소별로 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서 첨부 파일로 되어 있어 첨부로 뒤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파트 2라고 해서 제법 이제 많은 예시가 쌓이다 보니까 이걸 공간 유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정의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했고요. 키움센터의 정의. 근데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반형, 융합형, 그다음에 거점형 등에 대한 설명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 수행자 정의 부분에서 이제 그룹을 조금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6 수행자의 주체를 그냥 나열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계획자 그룹과 실행자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을 2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 설계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런 용어들을 바꿔서 사전 기획 단계, 공간 발굴, 공간 확정 이런 용어를 좀 변경하고 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마이건축과 MP의 역할에 대해서 중간중간 좀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장의 공간 가이드라인은 기존 내용에서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좀 교체하고 내용들을 좀 추가 보강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집은 저희가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의 주거 공간인 경우와 기존의 주거가 아닌 비주거 공간인 경우로 나눴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거 공간은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기존의 비주거 공간은 복지시설 및 관공서 그리고 공동주택 공리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나눴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그 뒤에서 차차 설명드릴 텐데 그 설비가 얼마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지 주거 공간은 바닥 난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비 투자비가 조금 덜 드는 경향이 있고요. 주거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 난방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서 가구나 이런 것들이 빈약하게 나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축약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파트 2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이드라인 사용법이라고 해서 이번 버전에서 새로 담은 내용인데요. 이제 마지막 단에 보시면은 우수사례 키움센터 연락처와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담당자 연락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을건축가 분들께서 보시다가 이제 방문하고 싶은 이제 센터가 있으시면은 여기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상에 많은 그 전화번호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 버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구청 담당자분들한테 들었던 내용은 이게 책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업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좀 축약해 달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짧게 축약해서 뭐 배포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이드라인 사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구청 담당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주요한 내용이 파트 1의 2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행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등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장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이드라인 사용법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 내용은 앞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키움센터가 건축법상 용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용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가장 유사한 시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유사한 시설이다라고
이제 국토부 회신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은 그 2020 다함께 돌봄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용도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내용들은 2020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독주택에 키움센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대로 그냥 단독주택으로 가는 거고요. 공동주택에 키움센터가 들어가면 그냥 공동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내용은 담당 구청 주무관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회적인 역할과 비전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마을돌봄이라는 개념을 서울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결국 키움센터를 의해서 안전해지고 그 마을 전체가 그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작으로서 키움센터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입지를 선정하시고 마을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키움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이제 봤던 가이드라인 내용들이고요. 그 기존의 어떤 내용 중에 세운 흐름도라고 해서 기존 저희 전체에 담고 있는 흐름도를 하나 추가를 하였습니다. 페이지가 있으니까 각 내용들을 찾아가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자치구 마을건축가 MP의 역할을 여기서 좀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라기보다는 축약해서 담고 있고요. 앞서 신재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기획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자문 역할, 사업 전반의 조율 역할 등이 MP의 주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용도 변경 필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데요. 용도 변경 필요 시에는 이제 구청 담당자분께서 생각해 주실 거는 설계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요율이나 금액 등은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간 발굴 단계에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결국 담지는 못했는데 전용 면적 66제곱미터라는 거를 좀 MP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신정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례 중에서 66제곱미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 가이드라인이 생산되기 전에 66제곱미터가 통과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그냥 전체 면적이 66제곱미터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전용 면적이 66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은 이제 교사실, 화장실, 주방 이런 내용들은 이런 공간들은 이제 공용 공간 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공간이 왔는데 MP님께서 보시고 여기에 대략 주방이나 이런 거 면적을 생각하면은 온 면적이 70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0 정도가 된다? 그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제안하기 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공간 특성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함께 이 세운 가이드라인의 상위 법규가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은 건물 노후화 확인 부분인데요. 이제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에 이제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준공년이 3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뭐 배제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가능성이 많고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물일수록 이 노후화된 시설이거나 공사비가 많이 들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분과 MP님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냥 뭐 최근에 저희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TV에 나왔던 시설 같은 경우도 키움센터 중에 주택이었어요. 이제 신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은평구의 주택인데 그런 곳이 사실 지어놓고 보면은 훨씬 더 효과가 더 크고 공간도 좀 재밌게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문단의 건축 자문단인 마을건축가 MP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지 선정만 잘 되어도 사업이 거의 다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공간 발굴 시에 마을 건축과 MP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요청 드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마을 건축과 MP 분들께서 이제 자문에 참석하셔서 최종적으로 예산의 분배에 대한 의견을 구청에 제시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추가 예산을 구청에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 전체에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게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설계자는 이제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자세히 구청 담당자와 운영자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시공 단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유지 관리도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추가된 건 없고요. 사업 평가 방법을 저희가 엑셀 파일로 서울시에 제공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은 서울시가 사업 평가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배포를 해 드릴 거고, 그 해당 서식은 이제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애매한 내용도 있고 평가하기에 조금 부적합한 내용도 있고 할 텐데, 이제 다자 간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평가 주체 모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같이 이제 구청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평가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는 역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가이드라인 부분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청 담당자분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만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서 다 같이 내용을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및 노후화 부분이 좀 별도 챕터로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건물 노후화 확인,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크리티컬한 내용인데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위치를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가능한 한 이제 입지를 찾으실 때 양방향 피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주시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공공성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있던 그림인데요. 이제 키움센터 주변에 마당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마을 공연장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키움센터 내부가 안전한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마을 전체가 조금 긴밀하게 움직여서 아이들의 안전에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위치에 키움센터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착동 사례를 저희가 작년에 넣었던 건데요. 이제 그 지역문화예술 사업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택의 입지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 마당을 해당 예산으로 이제 꾸며 본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MP분과 구청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키움센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키움센터 마당이 있는데 해당 마당의 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내부에서만 바라보는 마당인데 꾸미지도 못하고 약간 예산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별도의 예산을 뿌릴 수 있는지 다른 사업과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서울시에서 별도 자료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형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제 예를 마포면은 마포 1호점 그리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것을 쓰게 되어 있고요. 융합형과 거점형 현판은 추후에 배포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치 위치가 건물 외부 그리고 주출 입구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시설 현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좀 크게 바뀐 부분인데, 신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일반형 키움센터의 경우고요. 일단 먼저 활동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을 분리하라고 저희가 이제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 공간 전체로 하나로 통합을 하고, 예를 들면 전용 면적이 66제곱미터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되 이제 전체를 통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교사실은 별도로 권장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이제 열어놓고 쓸 수 있지만 이제 최소한의 공간 구획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적 공간이라고 하면 주로 일어나는 활동은 작은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과제를 조금 봐준다든지 약간의 지도, 개별 지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교사실 한켠에 상담 및 개별 지도 공간이라고 해서 테이블 2-3개 정도만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정적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적 공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크게 가장 변한 거는 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사실에서는 항상 현관으로 드나듦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교사실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활동 공간 전체를 교사실에서 가능한 한 볼 수 있는 곳에 교사실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이 작년에 저희가 19년도에 가이드라인 쓸 때는 없었습니다. 예시가. 그래서 올해는 융합형이 이미 구로에 하나 생겼고 계획 중인 곳들이 있기 때문에 융합형에 대한 이제 다이어그램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일반형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은 반드시 내부에 전용 화장실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필수 사항이고요. 그리고 활동 공간에 가능한 정적 동적 공간을 분리를 해 달라라는 것과, 그리고 교사실도 개별 공간으로 분리를 하라. 그리고 이제 일반형을 보시면은 탕비실이라고 되어 있고 융합형을 보시면은 주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구가 필수가 됩니다. 융합형으로 되면은 융합형은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형은 방학 때만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구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융합형에서는 회의 및 프로그램실이라는 실이 이제 구획이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해당 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키움센터 또는 마을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의 정적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네, 세부 사항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부분에서 필수 가구 물품 리스트가 작년 가이드라인에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출결 카드 리더기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카드, 이제 학생들이 와서 한번 갈 때 한번 찍는 이 카드 리더기가 있는데요. 얘와 게시판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필수 사항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교사실 내에는 반드시 이 시관 장치가 포함된 서류함이 필요합니다. 5년간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의 개인 정보들이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관 장치가 있는 그 보관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방기기는 저희가 다 이제 현장 조사를 다녀보니까 그 살균 소독기 등이 주로 밖에 이제 나와서 별도로 막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탁기 등도 수납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안전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강한 것들은 가구 모서리, 그리고 CCTV, 바닥 미끄럼 방지, 그리고 유리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창문의 추락 방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CCTV 내용은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우에 이제 키움센터 내에 있지 않고 복도를 건너서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경우에 화장실과 키움센터 간의 동선에 설치하는 CCTV의 내용이고요. 이제 안전하게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고, 교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키움센터 내에 교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등에 CCTV를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는 바닥 논슬립 재료를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심정 교수님이 보여주신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의 별도 출입구 같은 경우에도 한 사례가 이제 논슬립이 잘 되지 않아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거나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구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와 같이 이제 전체가 열리는 창호 앞으로 가구를 붙이다 보면 아이들이 밟고 올라서면 난간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로 바깥쪽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노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체크리스트는 기존에 없던 내용은 이제 사업 기획 단계, 건축 설계 단계, 시공, 사용 유지 관리 단계에 대한 이제 해당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2장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입니다. 이제 기존 주거 공간에 들어갔던 경우와 기존 비주거 공간에 들어갔던 경우의 예시들을 좀 축약해서 모아놓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를 냈을 때는 104개의 키움센터가 이미 열려 있거나 지금 추진 완료된 경우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복지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복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 이제 기존 주거 공간인 경우와 기존 비주거 공간인 경우가 설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벽체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고요. 이제 이 설비가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기존에 어떻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해당 내용들을 좀 담았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에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분배를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층 세대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바닥 난방, 주방, 화장실, 세탁기 공간 등이 미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가구나 붙박이장 등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노원구에 좀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공동주택 경우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은 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구와 외부 출입구 디자인에 꽤 많은 예산이 분배된다고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벽식 구조로 벽을 해체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벽체를 설치하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방수, 단열 등 조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했고, 대신에 마당 그리고 옥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및 관공서가 비주거 공간 중에 가장 많았던 케이스인데, 복지시설 및 관공서는 건물 내에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당이나 도서관 등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내는 굉장히 깨끗하게 공간을 전체적으로 비워놓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시설 안에 있더라도 들어가는 진출입구의 디자인과 약간의 여유 공간 등을 디자인해 주는 게 좋은 사례들을 관찰되었습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이제 여기는 그 광진구 1호점이고요. 보시다시피 활동 공간은 들어가기 전에 현관 공간을 약간 디자인해서 아이들이 좀 앉아서 쉬거나 학부모가 데리러 왔을 때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시설과 복지시설 또는 관공서에 들어간 경우에 좀 큰 문제는 커튼홀에다가 가구를 붙이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애매한 공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커튼 등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이제 시선이 조금 처리가 힘들다 보니까 저렇게 종이를 창에 붙여놓는 경우도 관찰이 되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설계 시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과 꽤 비슷하고요. 주변에 다른 시설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복리시설이 앞서 보여주셨던 기부 체납 받은 시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벽체 공사량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바닥 난방 그리고 이제 천장형 에어컨 등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벽체를 치거나 화장실 공사를 하거나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1층을 가능한 한 권장을 드리는데 임대료가 아마 문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층인 경우가 꽤 많았고요. 2층에 들어간 경우는 아래층 시설이 무엇이냐를 반드시 좀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층에 학원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당 시설은 지금 성동구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래층 슈퍼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의원도 있긴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바닥 재질을 쿠션 재질로 해서 층간 소음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게 조치를 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이나 다른 층에 있을 경우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내부에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 CCTV 등을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